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참존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는 날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면 경기가 자체 펀더멘털보다는 국제적인 이슈에 더욱더 휘청휘청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정치, 사회, 경제를 따로 놓고 분리할 수는 없겠지만 홍콩 송환법 이후에 급등하거나 이런 이유를 굳이 좀 찾을 수 있나요?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연초에 증시를 이제 전망을 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수들이 뭐냐를 꼽으면 대외 악재들이 첫손 두 손가락 안에 들었습니다. 가장 컸던 것이 G2의 무역 전쟁, 그렇죠. 여기다 이제 노딜 브렉시트 위험 가능성. 여기다 이제 이 올해 들어서 또 이제 거쳤던 이제 홍콩의 시위는 굉장히 돌발 악재였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금융시장에 시시때때로 영향을 미쳤는데 어쨌든 거의 88일 만에 홍콩은 일단 시위는 멈추지 않았지만 이 송환법이 일단 철회되면서 금융시장은 굉장히 반응을 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도 관련이 있습니다. 홍콩의 H지수가 지금 고점 대비 15%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로 25%가 더 떨어지면 이 녹인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콩 H지수의 주가 연계증권 ELS 잔액이 지금 40조 원이 넘는데 이게 만에 하나 이제 중국 본토가 이 홍콩 시위에 개입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아시아의 금융허브인 홍콩에서 자본이 이탈하고 외국인 자본이 이탈하게 되면 금융시장 경색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 그 우려는 막아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는 5가지 조건 가운데 1가지 조건만 충족이 됐지 아직 직선제며 여러 가지 4가지 조건을 추가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시위가 멈춘 건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공항을 점거하는 시위까지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조금 봐야 하는 상황이고 그러나 안도의 한숨 좀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영국도 갑자기 돈키호테와 같은 총리가 나타나서 존슨 총리. 그렇습니다. 지금 노딜 브렉시트를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일단 하원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좀 체면은 구김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요. 이분은 거의 브레이크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직도 사퇴 의사를 밝히거나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지를 좀처럼 숨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지금 불확실성 하나가 제거된 건 맞지만 앞으로 어떻게 소요될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나 이 2가지 이슈보다 더 센 게 미국과 중국의 이 장기전입니다. 사실 좀 격화됐었죠. 이게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받지 않겠다를 촉발해서 그러면 관세 더 얹겠어. 이런 게 지금 이미 발효가 돼 있는 상황에서 다음 달 이제 고위급으로 이 문제를 좀 논의해 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이 전부 다 일단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지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낼 거냐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급했던 것들 3가지 큰 이슈가 있었어요. 홍콩 돌발 악재 그리고 노딜 브렉시트 부분,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급한 불이 조금씩 꺼진 거지 어떠한 것들이 원론적으로 해결된 것들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숨죽여서 있는 상황인 건데 이런 와중에 미국 쪽이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조업이 위축 국면에 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세계 경기의 경기 침체 전조 증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는 게 좋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교묘하게 지금 좋지 않은 경제 지표를 자신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으로 좀 커버하는 모양새입니다. 미중 고위 이제 협상도 그렇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은 물론 제조업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산업 전반에 있어서 3가지 경제 지표를 꼽으라면 미국은 제조업 그리고 이제 소비 지표입니다. 소비 지표 그다음에 고용 지표인데 일단 고용과 소비는 나쁘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고 특히나 소비가 이제 위축될 것을 감안해서 일단 중국과의 무역 전쟁, 관세 전쟁도 조금 뒤로 밀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제조업 지표의 경우에는 정말 3년 이내 가장 좋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보다는 상황이 낫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제 이 미국이 한 2016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이제 제조업 PMI 지수가 기준점 50을 밑돌고 있어요. 근데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좀 하락세가 좀 굉장히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질 것이다. 확률이 굉장히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좋았던 미국 경기가 좀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을 보게 되면
미국뿐 아니라 중국은 뭐 이미 앞서서 예. 제조업이 꺾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이 침체 가운데 디플레이션이 굉장히 무서운 게 예. 인플레이션은 그나마 이제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지만 디플레이션은 소비 쪽의 위축이 다시 생산과 투자, 고용까지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가까운 이제 일본의 경우엔 거의 침체기가 20년 가까웠었고요. 그 이전에 대공황 시절에도 침체가 5년 이상 지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그렇게 경기가 가파르게 떨어져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은 하지 않더라도 경기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초입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지수, 환율, 금리는 요동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워낙에 좋았던 부분이 호시절이 계속 됐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는 측면이 있고 지금 조심할 측면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 좀 상쇄를 하려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좀 얘기가 있었고요. 류호 부총리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스티븐 무니신 통화를 다 했다는 얘기가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10월 초에요. 근데 사실 이거에 큰 기대는 사람들이 이제 안 갖는 것 같던데요. 이게 이미 이달 초에 관세를 또 추가 관세를 주고받았고요. 예.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미중이 계속 이 상태로 가면 양쪽 경제가 좀 흔들릴 수 있는 그쵸.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내년 11월 이제 재선이 이제 타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중국과의 협상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실효성 있는 어떤 합의점이 나올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의 그 기존의 25%의 관세를 10월 1일부터 이제 5%포인트 더 올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그렇게 되면 이게 10월 1일부터 불확실성이 더 커져요. 이런 가운데 그러면 중국이 뭘 양보할 수 있겠느냐? 중국이 이렇게 관세, 이달 들어서 이제 관세 폭탄을 촉발했던 게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였는데 그러면 수입 철회를 하면 그러면 미국이 관세를 전부 없앨 거냐, 철폐할 거냐. 저는 이건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략적으로 어떤 스몰 딜에 합의할 가능성은 있지만 예. 전반적으로 밑에 깔린 중국도 지금 10월 1일 국경절입니다. 이제 이 70주년 맞고 있는 예. 새로운 어떤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꿀려서 들어가면 이게 모양새가 좋지 않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중 전체 다 경제적인 내적인 요인 외에도 외적인 요인이 또 가세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실타래를 풀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수장들이 지금 뭐 임기 연장이나 본인들의 지금 정치적인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 보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이와 관련된 국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표를 집계한 이후에 사상 처음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예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물가는 안 올랐다고 지표는 얘기하는데 현실에서 받아들이는 물가 상승률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마이너스고 우리는 올랐고 그러니까 이 괴리는 뭐 진짜 역대급인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이건 왜 그러는 겁니까, 근데 도대체? 일단 물가 지수는 2015년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해요. 예. 그리고 460여 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가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근데 농축수산물은 100여 개 품목은 많은데 비중이 굉장히 좀 적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뭐 육과와 같은 석유류와 같은 게 좀 파장이 크고요. 그리고 공산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전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급등락하는 데 따라서 이제 소비자들은 진짜 이 장바구니 물가에 대해서는 그쵸. 굉장히 기겁을 할 정도지만 그러나 실제로 물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저물가인 게 맞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에 비해서 0.04%예요. 이게 진짜 196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이제 물가가 떨어졌는데 예.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가장 큰 이유가 기저효과예요. 지난해 8월에 사상 유례 없는 폭염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농축산물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배추 한 포기에 막 10,000원 웃돌 정도의 고공행진을 했었는데 예. 올해는 상대적으로 작황이 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 농축산물뿐만 아니라 1년 전에 비해서 거의 7.3% 하락해서 전체 물가를 0.5%포인트 가장 끌어내린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국제유가가 지금은 지난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쵸. 유류 관련 제품들이 떨어졌고요. 또 하나는 정부의 어떤 정책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됐죠. 여기에다가 뭐 무상급식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정부가 이 정책을 이제 푼 것도 돈을 푼 것도 물가 상승률을 0.2%포인트 끌어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난해 이제 물가가
9월, 10월, 11월 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올해는 낮아질 수 있다. 마이너스로 더 떨어질 수는 있다. 근데 이게 기조적이냐? 저는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이제 기저효과는 금방 이제 아마 이제 한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가면 다시 이제 1%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굉장히 높은데 한쪽에서는 마이너스 물가를 얘기하니 이제 굉장히 괴리감은 있는데 그러나 전형적으로 이제 일본처럼 아마 일본 가보시면 20년대 물가나 지금 물가나 똑같습니다. 교통비도 똑같고요. 물건값이 오르질 않아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 소비가 결국에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 연장선상에서 계속 나온 얘기가 뭐 디플레이션 얘기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정의하고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좀 다르잖아요. 2분기 연속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뭐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정의는 있는데 그것 말고 지금 정부는 그래서 디플레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한은도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고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까? 저도 뭐 개인적으로 디플레이에 빠질 가능성 크지 않다라고 봐요. 예. 크지는 않지만 근데 대비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경제는 심리예요. 심리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더 떨어질 것이다. 지금 내가 TV를 교체하거나 휴대폰을 교체해야 되는데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하면 소비자들은 안 사죠. 그렇습니다. 지갑을 닫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지갑을 닫으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럼 계속해서 물건값이 떨어지게 되면 기업은 손익분기점 아래에서 물건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물건을 만들지 않는다, 공장문을 닫는다, 이 얘기는 고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구조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내 월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악순환의 고리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무섭다는 건데 그래서 정부가 지금 하반기 경제 보강 정책을 이번 주 발표를 했어요. 그쵸. 뭐 조국 이슈가 블랙홀처럼 빨아들여가지고 전혀 부각이 안 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추경 일단 많이 빨리 쓰겠다는 예. 거. 그리고 이제 기금이라고 있어요. 뿔뿔이 흩어져 있는 기금. 네. 마이너스 통장처럼 잘 안 쓰는 겁니다. 이거 모아서 1조 6천억 원 쓰겠다는 거고요. 여기다 공공기관 내년에 쓸 돈 미리 투자 끌어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네요. 왜냐하면 이미 예산 전부 상반기에 7월까지 예산, 올해 예산의 70% 이상을 소진했습니다. 하반기 쓸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다가 일부 뭐 소비 활력이라고 해서 뭐 그 고전력,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예. 가전제품을 사면 일정 부분 환급을 해주는 거, 그리고 이제 교통비 약간 깎아주는 정책들 나왔는데 이것 갖고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이제 현재 이 실정을 너무 이제 좀 안이하게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와닿는 게 조금 전에 전기요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에어컨을 5년을 사용할 걸 생각을 하고 얼마짜리를 사서 막 이렇게 손익분기 계산을 하잖아요. 차라리 싼 거 사는 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소비자들은 이득인 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와닿는 부분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는 경제고 금융시장은 또 그래도 뭐 저점을 찍었는지 아니면은 심리적으로 올라오는 건지 2000선 회복을 했고 환율은 또 이제 뭐 반비례 관계로 가니까 1200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또? 일단 그 7월에 우리 경상수지에서 본원 수지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예,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환율 때문이에요. 환율이 1200원 올라가니까 해외 법인들이 받아들인 거 빨리 현금화하자. 그러면 기업 측 맞습니다. 기업 측에서는 달러당 1,200원으로 환산을 하니 벌어들인 수익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자 배당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품 수지는 적자 폭이 커지고 있어요. 1년 전에 비해서 40% 넘게 급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수출도 좋지 않아요. 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걷고 있어요. 예. 소비도 좋지 않아요. 사실 저는 엊그저께 이제 추석 선물 때문에 모 마트를 갔어요. 이게 한 번도 적자 보지 않았던 마트가 적자가 왜 이렇게 심해졌나를 봤더니 물건값은 굉장히 싸요. 저렴한데 사람들이 없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가면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 이 사람들이 경제는 심리여서 더 어려워질 걸 미리 대비해서 지갑을 안 열고 있는 건지 추석임에도 불구하고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한산한 걸 보고서는 야, 이게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수 있겠다. 올해 지금 경제성장률 2.2%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한국은행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거꾸로 2017년을 고점으로 해서 지금 2018, 2019 내년이 나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떤 뭐 투자의 지표, 뭐 2000선 회복을 했다 하더라도 증시 전문가들조차도 당분간은 박스권이다. 그리고 이제 중간 정도 와 있는데 1900에서 2100선 사이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느냐라는 정도 굉장히 짧게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금 더 경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확인을 하면서 지금 다가가는 게 역시나 좋을 것 같다. 2000선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게 좋을 수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는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